그날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텃밭에서 갓 따온 애호박으로 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치직거리며 기름에 익어가는 소리가 참 정겹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일찍 보내고 혼자 몸으로 자식 하나 키우는 삶이 고단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다 키워 시집 보내고 나니 이런 소소한 평화가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죠. 제 평화를 조각내는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리기 전까지는요. 화면에 뜬 이름은 문서방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제 딸, 세희의 남편이었죠. 이 시간에 웬일일까 하는 생각에 기름 묻은 손을 앞치마에 쓱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문서방?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려왔어요. 무슨 일이냐고 재차 묻자 마침내 사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떨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연극 무대 위 배우처럼 과장되게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어떡하죠? 무슨 일이야, 애 떨어지겠네. 세희 무슨 일 있어? 세희가, 우리 세희가. 사위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위의 울음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자의 절규가 아니라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인 기묘하고 불쾌한 소리였어요. 제대로 말해. 세희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낮고 차분하게 나갔습니다. 제 반응이 의외였는지 사위는 순간 흐느낌을 멈칫하더군요. 곧이어 그는 다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제가 잠든 사이에 병원에서는 뇌동맥류 파열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제가 옆에 있었는데 제가 죄인입니다. 뇌동맥류 파열. 의학적인 용어까지 정확하게 입에 올리는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프라이팬 위의 전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엄마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라며 밝게 통화했던 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다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이 모든 비극을 전하는 사위의 목소리에서 슬픔이 아닌 안도감 비슷한 감정이 스치듯 느껴졌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병원이야? 네. 아, 여기 서울중앙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제가 경황이 없어서 우선 세희부터 옮겼습니다. 어머님, 우리 세희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이제 편히 쉴 겁니다. 마치 외운 대사를 읊조리는 듯한 그의 상투적인 위로가 제 귀에는 모욕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 없이 전화를 끊고 타버린 전을 쓰레기통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검은색 옷을 꺼내 입었죠. 슬퍼할 시간도 눈물을 흘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지금은 울 때가 아니라고 가서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사위는 제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머리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말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구김 하나 없는 검은 상복. 누가 봐도 슬픔에 잠긴 상주의 모습이었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잘 짜인 연극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손을 부여잡았습니다. 어머님 오셨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세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눈은 건조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은 붉은 기 없는 눈이었죠.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영정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내 딸. 사진 속 세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딸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저 가증스러운 사위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사위의 주장대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고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에도 제 시선은 줄곧 사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남편을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었어요. 조문객을 맞이하며 허리를 숙이고 간간히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뜸해질 때마다 슬쩍 복도로 빠져나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모습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일까요? 아내가 죽었는데 웃음이 나올 일이 대체 무엇일까요? 이모.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돌아보니 세희의 가장 친한 친구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서 얼굴을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진짜 슬픔은 저렇게 우는 것인데. 저는 수진이의 등을 토닥여주며 의자에 앉혔습니다. 왔구나, 수진아. 이모,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세희가 왜?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수진이가 제 귀에 대고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이모, 세희가 요즘 문서방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더 자세히 물어보려던 바로 그 찰나 귀신같이 사위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세희 하늘에서 보면 기뻐할 겁니다. 그러고는 제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죠.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가끔 부부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는 정말 완벽한 한 쌍이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죠. 마치 수진이의 말을 들었다는 듯 교묘하게 대화를 차단하고 자신들의 관계를 포장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속으로 치를 떨었습니다. 완벽한 한 쌍? 불과 한 달 전 세희는 제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성호 씨가 요즘 좀 이상해. 자꾸 밤늦게 들어오고 돈 문제로 신경질도 자주 내. 그때 제가 좀 더 파고들었어야 했습니다. 그저 부부 싸움이려니 하고 넘긴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장례식 내내 그런 식의 기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세희의 직장 동료들이 김대리 정말 일 잘하고 밝은 사람이었는데라며 안타까워하자 사위는 집사람이 제 내조 덕분에 회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죠 라며 은근슬쩍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제 친척들이 세희의 어릴 적 이야기를 꺼내며 추억에 잠기면 그는 세희는 저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알았습니다라는 식의 소름 끼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습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은 죽은 김세희의 남편 문성호라는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처럼 보였어요. 제 딸의 죽음마저도 자신을 돋보이게 할 무대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속물적인 인간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마침내 길고 긴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발인까지 마쳤습니다. 텅 빈 장례식장에 저와 사위, 그리고 몇몇 친척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 딸의 모습을 본 충격으로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사위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기운 차리셔야죠. 저는 대답 없이 그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는 제 침묵이 어색했는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집으로 돌아가 새이 물건들을 정리해야겠습니다. 마음이 아프겠지만 남은 사람은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의 입에서 정리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를 지나쳐 텅 빈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떻게 집까지 운전해서 돌아왔는지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의 차가운 소파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사위의 마지막 말을 곱씹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 말은 슬픔을 이겨내려는 사람의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영정 속에서 웃던 딸의 얼굴과 그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던 사위의 얼굴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제 결심은 강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지만 정신은 오히려 쇠를 달군 듯 맑았습니다. 간단히 찬물에 세수만 하고 어제 입었던 검은 옷을 다시 챙겨 입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타버린 호박전의 잔해와 식어 빠진 밥공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아무것도 입에 대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 한 병을 꺼내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제 속을 식혀주는 것 같았지만 머릿속의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남편 없이 제가 딸의 손을 잡고 식장에 들어서던 날 문서방은 제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이며 약속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평생 세희 씨 눈에서 눈물흘을 일 없게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그 말에 감동에 눈물을 훔치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의 번지르르한 말과 사람 좋아 보이는 미소에 저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던 겁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세희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번번이 실패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죠. 저는 몇 번이나 세희에게 문서방 저러는 거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속 깊은 제 딸은 늘 엄마 성우 씨 의욕이 넘쳐서 그래. 곧 잘 될 거야 라며 남편을 감싸기 바빴습니다. 어쩌면 세희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얼마나 허영과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인지를요. 하지만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결혼을 실패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하고 있었던 것이겠지요. 그런 생각을 하니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저는 차를 몰아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아침은 분주했지만 제 주변의 모든 풍경은 마치 흑백 영화처럼 무채색으로 보였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얼굴도 길가의 화사한 꽃들도 제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문성호, 너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이냐? 딸의 아파트 단지에 가까워지자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들어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다가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 하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과 함께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부러 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었죠. 저는 차를 세우고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아주 길게 이어졌습니다. 10번, 20번. 저는 그가 제 풀에 지쳐받을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받지 않았고 전화는 또다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호음이 2번 울리더니 뚝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수신 거부. 그가 제 전화를 직접 끊어버린 겁니다. 명백한 거절의 신호였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구나. 저는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져두고 다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자리에 주차된 사위의 흰색 세단이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는 집에 있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안 받은 것이 명백해졌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최대한 차분하고 냉정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딸이 살던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익숙한 복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 복도 끝, 새이가 여름이라며 문에 걸어둔 작은 조개껍데기 리스가 달린 현관문. 예전에는 딸을 만난다는 설렘에 즐겁게 걷던 길이었는데 오늘은 마치 사지로 향하는 길처럼 무겁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정적.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문 너머에 그가 숨죽이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먼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맑은 멜로디가 울려 퍼졌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길게 눌렀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똑똑. 문서방 나다. 문 열어라. 안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이고 문을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문성호,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어서 문 열지 못해. 그제야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 인터폰 스피커에서 치직하는 잡음과 함께 마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까? 그래 왔다. 문 열어. 제발 돌아가 주세요. 어머님 이러시면 저 정말 힘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지만 슬픔보다는 초조함과 당황스러움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인터폰 카메라를 노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제 약속했다. 내 딸 집에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사위인 자네가 왜 막는 거냐? 내가 못 들어갈 이유라도 있는 건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다만 슬픔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머님께서도 제 입장을 조금만 헤아려 주십시오. 입장이라는 단어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딸을 잃은 어미 앞에서 아내를 잃은 지아비가 자신의 입장을 헤아려 달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의 거짓말과 변명은 이제 지긋지긋했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 내가 10번 셀 동안 안 열면 그때는 나도 내 방식대로 하겠다. 저는 그의 대답을 듣지 않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설마 정말로 무슨 일을 벌이겠냐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넷, 다섯, 여섯.
저는 주먹으로 문을 쿵쿵 치며 소리쳤습니다. 문 열어. 안에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당장 열지 못해. 제 고함 소리에 옆집 현관문이 살짝 열렸다가 저를 확인하고는 황급히 닫혔습니다. 아마 이웃 사람들도 모두 들었을 겁니다. 아내가 죽은 지 며칠도 안 된 상갓집에서 장모가 문을 두들기며 고함을 치는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요. 하지만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에 받쳐 문을 두드렸습니다. 7, 8.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만두세요. 오히려 그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꺼내자 제 머릿속에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그래, 경찰. 좋은 생각이다. 9. 저는 마지막 숫자를 외치고는 문을 두드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죠. 안에서는 제가 포기했다고 생각했는지 안도의 한숨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다이얼의 112 세 숫자를 눌렀습니다. 곧바로 신호가 갔고 차분한 목소리의 경찰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112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폰을 통해 안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일부러 스피커폰으로 통화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금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의 한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저는 딸의 집 주소를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사흘 전에 사망했습니다. 장례를 어제 치렀고요. 그런데 제 사위가 딸의 집 안에서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경찰관이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사위분과 다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요, 다툼은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딸의 유품을 정리하러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상주로서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인 건지 막무가내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딸의 유일한 혈육으로서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겠습니다. 집 소유주인 제 딸은 사망했고 저는 유일한 직계 존속입니다. 제게는 이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다는 말과 권리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경찰이 개입할 명분이 있는 사건으로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제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에 경찰관의 태도도 조금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으로 경찰관을 보내 상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 인터폰 너머에서 사위의 당황한 목소리가 다급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경찰을 부를 수가 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게 웃어주었죠. 이제 공은 제게서 경찰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팔짱을 끼고 굳게 닫힌 현관문을 노려보았습니다. 문성호, 너는 이제 끝났다. 10분쯤 지났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제복을 입은 2명의 젊은 경찰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복도 끝에 팔짱을 낀 채 서 있는 저와 굳게 닫힌 현관문을 번갈아 보며 다가왔습니다. 신고하신 분 맞으십니까? 나이가 조금 더 많아 보이는 경찰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죠. 네, 맞습니다. 박기순입니다. 자초지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에 계신 분은 사위분이시고요.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장모와 사위 사이에 벌어진 흔한 감정 싸움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미리 머릿속으로 정리해둔 사실들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 김세희는 이 집의 소유주입니다. 사흘 전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어제 발인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딸의 유품을 정리하러 왔는데 안에 있는 제 사위 문성호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사위분께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던가요? 본인이 슬픔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장모의 방문을 이렇게까지 막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제 말에 젊은 경찰관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나이 든 경찰관은 여전히 미심쩍은 표정으로 현관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현관문에 다가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십니까? 강남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안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자 마침내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사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남의 집 앞에서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겁니까? 사모님께서 신고를 하셔서 출동했습니다. 문을 열고 이야기하시죠. 이건 제 사적인 공간입니다. 제 아내의 집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요. 영장도 없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제법 법적인 용어까지 동원하며 저항하는 그의 모습에 경찰관들의 표정도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든 경찰관이 저를 돌아보며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강제로 문을 열기는 좀 힘듭니다. 본인이 거부하고 있어서요. 두 분께서 대화는 끝났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제 딸의 유일한 직계존속으로서 딸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 안에 제 딸의 귀중품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금 이 상태로 돌아가셨다가 안에 있는 제 딸의 재산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때는 두 분께서 책임지실 겁니까? 저는 일부러 재산 문제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재산권 침해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 서슬 퍼런 기세와 논리적인 주장에 두 경찰관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수진이었습니다. 저는 경찰관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어제 헤어지고 나서 문서방 태도가 너무 이상해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짧게 설명해 주었죠. 그러자 수진이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모, 혹시 세이 서재에 있는 파란색 가죽 상자,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세이가 거기에 자기 중요한 것들 다 넣어둔다고 했었는데, 파란색 가죽 상자,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세이가 결혼할 때 제가 선물해준 이탈리아제 고급 가죽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 사위가 문을 열지 않는 이유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저는 다시 경찰관들을 향해 섰습니다. 방금 제 딸의 친구와 통화했습니다. 집안에 아주 중요한 물건이 있는데 지금 사위가 그것을 훼손하거나 훔치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 명백한 절도 및 재산 손괴 시도입니다. 당장 문을 열어 확인해야 합니다. 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나이 든 경찰관은 마침내 결심한 듯
무전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고하고 소방서에 협조를 요청해 강제 개방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인터폰 너머로 불법 주거 침입이다 고소하겠다며 계속해서 소리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잠시 후 119 구급대원들과 함께 열쇠 수리공이 도착했습니다. 요란한 드릴 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쇠를 긁고 파내는 날카로운 소음은 마치 제 속을 후벼 파는 것 같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이 제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마침내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들이 먼저 안으로 들어섰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제 코를 찌른 것은 제가 기억하던 딸의 집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 대신 역한 와인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느끼한 음식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주 짙고 저렴한 여자 향수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실의 풍경은 더욱 가관이었어요. 거실 중앙 테이블 위에는 마시다 남은 와인병 2개와 값비싼 치즈, 과일 따위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여기서 밤새 파티라도 벌인 듯한 모습이었죠. 소파 위에는 제 딸의 취향과는 전혀 다른 아주 화려한 무늬의 실크 스카프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처음 보는 디자인의 여자 명품 핸드백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딸의 장례를 치른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슬픔의 흔적은커녕 누군가의 활락의 흔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넋을 잃고 그 배신의 흔적들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달칵하고 열리며 잠이 덜 깬 듯한 얼굴의 낯선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몸에 딱 붙는 실크 가운을 걸치고 있었는데 그 가운은 제가 작년 새해 생일 때 선물해준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여자는 잔뜩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누구야 아침부터 시끄럽게. 그녀는 거실에 서 있는 저와 경찰들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토끼처럼 동그래진 눈으로 저와 사위를 번갈아 쳐다보았죠. 사위는 이미 사색이 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 딸이 입던 가운을 걸친 낯선 여자가 내 딸의 남편을 자기라고 불렀습니다. 내 딸이 죽은 이 집에서 바로 저 안방 침대에서 두 사람은 밤새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끔찍한 상상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혐오와 모욕감이었습니다. 제 딸의 모든 것이 그녀의 삶과 죽음이 저 한 쌍의 파렴치한 인간들에 의해 더럽혀지고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세이야 하고 딸의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의식이 멀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눈에 보인 것은 겁에 질린 내연녀의 얼굴과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위의 비겁한 모습뿐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딱딱한 소파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딸의 집 거실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위에 담요를 덮어주었고 머리맡에는 생수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젊은 여경 한 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신이 좀 드세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쓰러지기 전에 끔찍한 광경이 다시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이라는 감정은 이미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그 자리에는 칼날처럼 예리하고 차가운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어디 갔습니까?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쉬어 있었습니다. 여경은 제 질문의 의미를 알아듣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단 관할 지구대로 동행했습니다. 주거 침입 및 소란 행위에 대해 조사가 필요해서요. 조사?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고작 주거 침입과 소란 행위라니요. 저것들이 저지른 짓은 사람의 도리를 내팽개친 짐승만도 못한 배신이었습니다. 법이 저들을 심판할 수 없다면 내가 직접 해야만 합니다. 내 딸의 이름으로 그리고 어미의 이름으로. 저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지럼증이 살짝 느껴졌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지금은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니었죠.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여경은 제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타주겠다며 부엌으로 향했고 저는 잠시 혼자 남겨진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까의 그 난장판은 경찰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둔 상태였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역겨운 냄새는 여전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인간에게 내 딸의 모든 것을 빼앗아 와야겠다고. 저 더러운 손에 내 딸의 유산이 단 1원이라도 넘어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한 곳은 세희가 주로 거래하던 은행의 VIP 상담실이었습니다. 김세희 고객 담당자 연결 부탁합니다.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의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 신분을 밝히고 딸의 사망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요구했죠. 딸 김세희 명의의 모든 예금, 펀드, 보험 상품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남편인 문성호 씨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금융 거래를 즉시 차단해 주십시오. 직원은 당황하며 규정상 사망 신고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류는 오늘 중으로 변호사를 통해 보낼 겁니다. 지금 이건 공식적인 요청 이전에 유족으로서 제기하는 긴급 요청입니다. 남편인 문성호에 의한 재산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니 즉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 제 요청을 무시했다가 추후에 금융사고라도 발생하면 그 책임은 은행 측에 묻겠습니다. 제 단호한 태도에 직원은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우선 상부의 보고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곧바로 신용카드사 여러 곳에 차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희 명의의 카드와 문성호에게 발급된 가족카드를 모두 정지시켰죠. 그의 돈줄을 하나씩 끊어버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복수였습니다. 모든 금융 거래를 차단하고 나니 여경이 따뜻한 꿀물 한 잔을 타서 제게 건넸습니다. 어머님, 이제 좀 진정하시고 오늘이라도 댁에 돌아가서 쉬시는 게. 아니요. 저는 오늘 여기서 할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자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혹시 변호사를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혼, 특히 상속 재산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아주 독하고 유능한 변호사로요. 제 질문에 여경은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제게 이름과 연락처 하나를 알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신공, 서주연 변호사. 여자 변호사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서주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내일 오전에 만나기로 했죠. 이제 남은 것은 증거 수집이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문성호가 혼인관계를 파탄낸 명백한 유책 배우자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경찰과 함께 집안을 둘러보던 제 눈에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과 태블릿 PC가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저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들이 돌아가고 저는 마침내 이 더럽혀진 집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우선 저것들이 남긴 환락의 흔적부터 치워야 했어요. 와인병과 음식물 쓰레기를 큰 봉투에 담아버리고 낯선 여자의 핸드백과 스카프는 따로 작은 봉투에 담아두었습니다. 증거물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서재 의자에 앉아 딸의 태블릿 PC 전원을 켰습니다. 다행히 암호는 걸려 있지 않았어요. 바탕화면에는 세희와 제가 함께 찍은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자 또다시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니까요. 저는 태블릿 안에 설치된 앱들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갤러리, 메시지, 통화 기록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오려던 찰나 제 눈에 초록색 코끼리 모양의 메모 앱이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앱을 열자 나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노트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북은 암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암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생일, 제 생일, 결혼기념일 여러 가지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생각하던 순간 어제 수진이가 말해준 파란색 가죽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상자를 어디에 뒀더라. 저는 서재 책장과 옷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낡은 코트 더미 아래에 숨겨져 있던 파란색 가죽 상자를 찾아냈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세희의 낡은 필름 카메라와 편지 몇 통,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첫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비밀번호 내가 그에게 처음으로 실망한 날. 18만 815. 2018년 8월 15일. 그날은 광복절이자 두 사람이 결혼한 지 정확히 10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에 6자리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난 2년간 제 딸이 홀로 감내해야 했던 고통과 눈물의 기록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 나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얀 화면 위로 제 딸, 세희의 문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건조하고 차가운 문장들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기라기보다는 한 인간이 어떻게 서서히 망가져갔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의 날짜는 선명하게 2018년 8월 15일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파란색 가죽 상자 안 수첩에서 보았던 바로 그날이었죠. 2018년 8월 15일. 날씨 맑았지만 내 마음은 흐림. 오늘은 성우 씨와 결혼한 지 100일째 되는 날.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그가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케이크를 사다 뒀다. 퇴근 시간만 손꼽아 기다렸는데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오늘 야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일 열심히 하는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정말 괜찮은 줄 알았다. 하지만 밤 12시가 넘은 시간, 술에 취해 들어온 그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다. 그리고 그의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화표 2장을 발견했다. 오늘 저녁 7시 영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는 사람의 주머니에 왜 영화표가 들어 있었을까? 나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내가 알던 사랑이라는 감정에
처음으로 금이 간 날. 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불과 결혼 100일. 제 딸이 행복의 정점에 있어야 할 바로 그 시기에 배신은 이미 시작되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겼습니다. 일기는 띄엄띄엄 하지만 주기적으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22일. 요즘 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진다. 회식이 잦다고 했다. 오늘도 새벽 2시가 넘어서 들어왔다. 그의 차 조수석 시트가 평소와 달리 바짝 앞으로 당겨져 있었다. 나는 키가 커서 항상 시트를 뒤로 최대한 미는데 나보다 키가 작은 누군가가 그의 옆자리에 탔던 걸까? 묻고 싶었지만 싸우게 될까봐 두려워서 또 입을 다물었다. 의심이 나를 좀먹고 있다. 2020년 11월 5일.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그는 깜빡 잊었다고 했다. 아니, 그는 내 생일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 내가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라고 묻자 그는 잠시 머리를 극적이더니 아, 월급날인가? 하고 되물었다. 서운했지만 애써 웃어넘겼다. 그런데 그의 책상 위에서 내가 처음 보는 명품 립스틱 쇼핑백을 발견했다. 누구에게 선물하려는 걸까? 나에게 주는 깜짝 선물일까? 하지만 그 쇼핑백은 다음 날 사라졌고 그는 끝까지 내 생일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제 딸이 느꼈을 외로움과 절망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한때는 사랑스럽기만 했던 남편이 점차 낯선 타인으로 변해가는 과정. 그 안에서 희미한 희망을 붙잡으려 애쓰고 의심하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상처받으면서도 괜찮은 척 웃어넘겨야 했던 제 딸의 지옥 같은 시간들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날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9월 12일. 모든 것을 알아버렸다.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오늘 그의 출장용 가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휴대폰 하나를 발견했다. 호기심에 전원을 켜봤는데 다행히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지옥이 있었다. 유라 씨라고 저장된 여자와 나눈 수많은 메시지들. 내가 임신인 줄 알고 기뻐했던 날, 그는 그 여자와 호캉스를 즐기며 와이프가 임신만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문자를 보냈다.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던 날, 그는 그 여자에게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져서 편하다고 했다. 심지어 우리 엄마, 내 엄마가 싸준 반찬을 그 여자의 자취방에 가져다 주며 자기가 한 요리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사진첩이었다. 그 여자의 사진이 수백 장 저장되어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간 여행 사진, 커플링을 나눠 낀 손사진, 심지어는 침대 위에서 찍은 사진까지. 내가 입덧으로 고생하던 그 시간에 그들은 발리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었다. 내가 유산의 아픔으로 울부짖던 그 밤에 그들은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며 웃고 있었다. 나는 태블릿을 떨어뜨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너무 큰 충격 앞에서는 감정마저 마비되는 모양이다.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이 결혼 생활의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들의 완벽한 사랑을 위한 자금줄이자 세상의 시선을 가려주는 방패막이 귀찮은 장애물일 뿐이었다. 내가 그에게 바쳤던 사랑, 믿음, 헌신. 그 모든 것이 저 두 인간에게는 한낱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문성호, 오유라. 나는 저 두 인간의 이름을 내 뼈에 새겼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겪은 이 지옥을 너희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겠다.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태블릿을 든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제 딸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희생자도 아니었어요. 모든 진실을 알고 복수를 결심한 투사였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제 휴대폰을 들어 태블릿 화면의 모든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문성호의 유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하고도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가장 먼저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라면 이 모든 일의 전말을, 제가 모르는 다른 무언가를 더 알고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전화를 받은 수진이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이모 괜찮으세요? 수진아, 이모 좀 만나야겠다. 지금 당장.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수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약속 장소를 정했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강남역 근처의 한적한 카페 가장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모, 얼굴이 너무 상하셨어요. 나는 괜찮다. 수진아, 혹시 오유라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니? 제 질문에 수진이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며 망설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 알고 있었어요. 세희한테 전부 다 들어서. 수진이는 울먹이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세희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바로 수진이었습니다. 세희는 수진이를 붙잡고 밤새 울며 그동안의 마음고생과 배신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세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난 몇 년간 느꼈던 그 막연한 불안감과 외로움의 조각들이 그 휴대폰을 본 순간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고요. 너무 분해서 미칠 것 같은데 이모한테는 걱정 끼쳐드리기 싫어서 말도 못하고 정말 혼자서 끙끙 앓았어요. 수진이의 이야기는 일기장 너머의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세희는 단순히 슬퍼하고 분노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문성호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뒤로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에서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남편의 카드 내역서를 통해 그들이 함께 다닌 레스토랑과 호텔까지 모두 정리해 두었다고 합니다. 이모, 사실 세희 이혼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진이의 그 한마디에 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호사까지 다 선임해뒀었어요. 이 바닥에서 제일 독하고 잘 나간다는 여자 변호사라고. 남편이랑 상간녀 둘 다 빈털터리로 만들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할 거라고 정말 독하게 마음먹었었어요. 그 변호사, 이름이 뭐니? 신공법무법인의 서주연 변호사라고 했어요. 서주연 변호사. 어제 여경이 제게 알려준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일까요? 제 딸이 마지막 희망으로 붙잡았던 그 동아줄을 이제는 제가 넘겨받게 된 겁니다. 수진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세희가 갑자기 그렇게 가버리기 바로 전날 밤에도 저랑 통화했어요. 이제 증거도 거의 다 모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변호사 만나서 정식으로 소장 접수하기로 했다고요. 드디어 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겠다면서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밝게 웃었어요. 언니, 나 이제 다 끝낼 거야. 새로운 인생 살 거야. 그게 세희랑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이모. 수진이는 테이블 위로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저는 울고 있는 수진이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분노는 이미 제 안에서 다른 무언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복수심이었습니다. 내 딸 세인은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비겁한 적의 총에 맞은 것이 아니라 그저 운명이 다해 쓰러졌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은 살아남은 자의 몫입니다. 이 어미의 몫인 것이죠. 저는 카페를 나와 곧바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법무법인 신공입니다. 서주연 변호사님과 약속 잡은 박기순입니다. 약속을 내일이 아니라 오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 딸 김세희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집행해야 해서요.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신공은 테헤란로의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통유리로 된 회전문을 지나 차가운 대리석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과 감정이 차단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곳은 철저히 이성과 논리 그리고 돈으로 움직이는 세계였습니다. 제 딸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려 했던 곳이자 이제는 제가 전쟁을 시작해야 할 베이스 캠프이기도 했죠. 상담실에서 잠시 기다리자 서주연 변호사라는 명패를 단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각 잡힌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지적인 자신감과 함께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 서려 있었죠.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아 형식적인 목례를 건넸습니다. 박기순 어머님 맞으시죠? 서주연 변호사입니다. 따님의 일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위로에는 불필요한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값싼 동정이 아니라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줄 유능한 아군이었으니까요. 변호사님, 제 딸 김세희가 죽기 직전 변호사님을 선임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말에 서 변호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프로페셔널한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의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 의뢰인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인의 유일한 직계존속이자 상속인입니다. 딸의 마지막 의지를 집행하는 것은 이제 저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쇼핑백을 열어 테이블 위의 내용물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일기가 담긴 태블릿 PC, 어제 그 집에서 수거한 내연녀의 스카프와 핸드백이 담긴 비닐봉지, 그리고 딸의 수첩. 서 변호사는 말없이 제가 꺼내놓는 것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딸은 남편 문성호와 그의 내연녀 오유라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이 시작한 그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모든 일을,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관계 위주로 설명했습니다. 사위의 위선적인 태도부터 문을 열었을 때 마주했던 끔찍한 배신의 현장, 그리고 딸이 남긴 처절한 기록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서 변호사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내민 태블릿을 받아들고 제 딸의 일기를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미간이 깊게 패이고 가끔씩 짧은 분노의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니 그녀 역시 이 사건의 참혹함에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기록을 다 읽은 서 변호사는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는 어머님께서 제 의뢰인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깁니다. 무조건 이겨야만 하고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법적인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두 갈래로 공격을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 문성호를 상대로 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입니다. 현행법상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지만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명백한 유책 배우자의 경우 그 상속권을 박탈하거나 대폭 감액시킬 수 있습니다. 김세희 씨가 남긴 이 기록들은 그 유책 사유를 입증할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내연녀 오유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괴한 것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거죠. 이 소송은 단순히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여자의 사회적 인생을 끝장내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소장을 그녀의 직장과 집에 모두 송달해서 그녀가 어떤 인간인지 만천하에 공개할 겁니다. 서 변호사의 차가운 설명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 분노를 법이라는 이름의 칼로 벼려줄 최고의 대장장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혹시 따님 차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나요? 때로는 그런 곳에 예상치 못한 보물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블랙박스? 그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딸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서 변호사가 소개해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와 함께였죠. 몇 달 만에 마주한 딸의 차는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자 딸이 좋아하던 은은한 자몽향 방향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문가가 능숙하게 차량용 블랙박스를 떼어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수십 개의 영상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고 우리는 가장 최근 날짜의 파일부터 하나씩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주행 영상과 소음뿐이었습니다. 포기하려던 찰나 전문가는 음성 파일만 따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보물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문성호가 차 안에서 혼자 있을 때 내연녀 오유라와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장모님한테 전화 왔었는데 겨우 핑계대고 끊었어. 아주 집요해. 문성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어휴, 고생했네, 우리 자기. 그 노친네는 왜 그렇게 눈치가 없어? 그나저나 장례식은 안 가봐도 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오유라의 간드러진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가야지, 당연히. 가서 슬픈 척 연기 좀 해주고 와야지. 그래야 나중에 의심 안 받지. 조금만 참아, 자기야. 이제 저 집도, 저 집에 있는 돈도 다 우리 거야. 우리 새해 순진해서 자기 앞으로 보험 들어놓은 것도 꽤 되거든. 정말? 어머, 대박. 역시 우리 성호 씨 능력 있다니까. 사랑해. 쿵. 제 심장이 바닥까지 내려앉는 소리였습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한 완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제 딸의 죽음마저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울 기회로 여기는 저 악마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 몸은 차갑게 식어갔지만 복수심은 용암처럼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전문가는 모든 음성 파일을 추출해 USB에 담아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하나 더 추가된 셈이었죠. 사무실로 돌아온 서 변호사는 저와 함께 오유라라는 여자의 신상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이의 도움을 받아 알아낸 그녀의 SNS 계정은 대부분 비공개로 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친구들이 태그한 몇 장의 사진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 딸이 야근하는 남편을 위해 도시락을 싸들고
회사를 찾아갔던 바로 그날, 문성호와 오유라는 강원도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 다정한 포즈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사진 설명에는 급출장, 일만 하다 죽겠네라는 가증스러운 해시태그가 달려 있었죠. 모든 증거를 정리한 서 변호사는 마지막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오전에 바로 문성호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유라는 조금 다릅니다. 소송을 바로 거는 대신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겠습니다. 내용 증명. 그것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곧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일종의 경고장이었습니다. 아마추어들은 이런 걸 받으면 그때부터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받게 되면 동료들이 볼 수도 있고 집에서 받으면 가족들이 볼 수도 있죠. 본격적인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여자의 심장을 한번 제대로 흔들어 놓는 겁니다. 서 변호사는 즉시 내용 증명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문성호와의 부정한 관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로 인해 고인이 된 김세희 씨와 유족인 제가 받은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5억 원을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체국에 가서 그 내용 증명 서류를 오유라의 직장 주소와 집 주소로 각각 발송했습니다. 등기우편 영수증을 손에 쥐고 우체국을 나서는데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게 보였습니다. 내 딸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 했던 지옥. 이제 그 지옥의 문이 저들을 향해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며칠 뒤 저는 서주연 변호사와 함께 서울가정법원을 찾았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민원실 창구에 상속 재산분할 심판 청구서라고 적힌 두툼한 서류 봉투를 제출했습니다. 서류 맨 위 청구인 박기순, 피청구인 문성호. 제 손으로 직접 써넣은 이름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무심하게 서류를 받아들고 도장을 찍는 그 순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전진뿐입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예상대로 문성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화면에 뜨는 것을 보자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차분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분노를 억지로 억누르는 듯한 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한테 뭘 보내신 겁니까? 법원에서 온 서류 못 읽었나? 한글일 텐데. 제 조롱 섞인 대답에 그의 이성이 끊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세희가 죽고 슬픔에 빠져 있는 저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하실 수가 있냐고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조용히 슬픔에 잠겨 있다가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분을 순순히 내어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자네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건가? 그 입으로 슬픔이라는 말을 담을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제가 잠깐 외로워서 실수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권리까지 모두 빼앗으려는 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저도 세희의 남편이라고요. 권리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자 저는 참을 수 없는 경멸감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제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남편의 권리를 운운하다니요. 문성호, 그 더러운 입 닥치고 들어. 자네가 말하는 그 권리라는 거 앞으로는 법정에서 판사한테나 주장해보게. 그리고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앞으로 자네와 나눌 대화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 저는 제 말만 쏟아내고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몇 통이나 더 와 있었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와의 감정 싸움은 무의미했습니다. 모든 것은 법과 증거로 말하면 될 일이었죠. 역시나 며칠 뒤 문성호는 변호사를 선임해 반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아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정신적 충격이 크며 장모의 일방적인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설령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속권을 박탈할 만한 중대한 사유는 되지 않으니 법적으로 보장된 배우자의 상속분 50%를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뻔뻔함은 하늘을 찌를 기세였죠.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 법원의 권고에 따라 조정 절차가 먼저 열렸습니다. 저는 서 변호사와 함께 법원 조정실로 들어섰습니다. 잠시 후 문성호가 그의 변호사와 함께 반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수척해 보이려는 듯 며칠간 면도도 하지 않은 얼굴에 피곤한 기색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저는 그를 벌레 보듯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조정위원 앞에서 문성호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각본을 읽듯 자신의 슬픔과 제 딸과의 행복했던 추억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저는 제 아내 김세희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내에게 100%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떠난 빈자리가 너무나 크고 외로워서 잠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장모님께 정말 엎드려 사죄하고 싶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능숙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정말 비극적인 사랑꾼의 모습으로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변호사 역시 옆에서 피청구인은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인해 현재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라며 거들었습니다. 그들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잠자코 지켜보던 서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씀하시는 잠깐의 실수와 외로움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참고 자료를 하나 들려드려도 되겠습니까? 서 변호사는 조정위원의 허락을 받고 가방에서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파일 하나를 재생했죠. 조정실 안에는 얼마 전 블랙박스에서 찾아냈던 바로 그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자기야. 이제 저 집도 저 집에 있는 돈도 다 우리 거야. 우리 새해 순진해서 자기 앞으로 보험 들어놓은 것도 꽤 되거든. 정말? 어머, 대박. 역시 우리 성호 씨 능력 있다니까. 사랑해. 짧지만 강렬한 30초의 녹음 파일. 맑고 선명한 음질의 대화가 끝나자 조정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성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조차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의뢰인을 쳐다보았죠. 그들 역시 이 증거의 존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조정위원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성호를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피청구인. 이것이 피청구인이 말씀하시는 슬픔과 외로움의 증거입니까? 문성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떨고만 있었죠. 조정은 당연히 결렬되었습니다.
서 변호사와 저는 조정실을 나오며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우리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한편 내연녀 오유라에게 보낸 내용 증명 역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변호사를 통해 사실무근이며 계속해서 명예를 훼손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뻔뻔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이제 진짜 칼을 뽑을 시간이죠. 서 변호사는 곧바로 오유라를 상대로 한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소장에는 딸의 일기장 내용과 블랙박스 녹취록,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등 모든 증거 자료가 상세하게 첨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장은 그녀의 직장인 대기업의 법무팀과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양쪽으로 모두 송달되었습니다.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대기업은 사내 평판과 이미지에 극도로 민감한 곳이었죠. 임원의 아내와 불륜관계를 맺고 그 아내가 사망하자마자 장례식장에서 남편과 희희낙낙했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오유라는 동료들의 경멸과 수군거림을 견디지 못했고 결국 권고, 사직 형태로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커리어와 사회적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서 변호사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입니다. 방금 오유라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무릎 꿇고 빌 테니 제발 소를 취하하고 합의해달라고 사정하더군요. 제시한 합의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 내 딸의 목숨값, 그녀가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시간의 대가가 고작 3천만 원이라는 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수화기에 대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 변호사님, 그쪽에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합의는 없습니다. 내 딸이 겪었던 고통, 법정에서 낱낱이 공개해서 당신 인생을 영원히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는 주홍 글씨로 새겨줄 테니 그런 줄 알라고요. 우리는 법정에서 봅시다. 서울가정법원의 복도는 에어컨 바람에도 불구하고 후덥지근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드디어 첫 재판 기일이 잡혔고 저는 서주연 변호사와 함께 조금 일찍 도착해 재판이 열릴 법정 앞 의자에 앉아 있었죠. 지난 몇 달간 우리는 이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딸의 일기장과 블랙박스 녹취록, 수많은 증거 자료들은 이미 서면으로 제출되어 재판부의 책상 위에 올라가 있을 터였습니다. 이제는 법정에서 직접 인간의 목소리로 진실을 증명해 보일 차례였습니다. 잠시 후 복도 저편에서 문성호가 그의 변호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정기일 때보다 한층 더 야위고 어두워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습이 슬픔의 증거가 아니라 패배를 예감한 자의 초조함으로 보일 뿐이었어요.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비겁한 모습에 저는 속으로 냉소를 보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우리는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재판장의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판사는 40대 후반에 이지적이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양측 변호사들을 번갈아 보며 낮은 목소리로 재판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예상대로 문성호 측 변호사가 먼저 공세에 나섰습니다. 그는 유려한 말솜씨로 자신의 의뢰인이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청구인 문성호는 사랑하는 아내를 갑작스럽게 잃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편입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충격으로 인해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잠시 이성을 잃고 잘못된 행동을 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난 수년간 아내와 함께 쌓아온 사랑과 신뢰 그리고 결혼 생활 전체를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손짓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청구인 박기순 여사께서는 따님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크신 나머지 사위에 대한 오해와 원망으로 이성을 잃고 계십니다. 따님의 재산을 탐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세간의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이런 무리한 소송을 제기하신 것이 저희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어 한 남자의 무너진 삶에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의 변론을 듣고 있자니 헛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교묘하게 뒤바꾸고 제 딸의 죽음을 한낱 실수의 변명거리로 저를 돈에 눈이 먼 극성잡모로 만들어버리는 그의 기술은 실로 혀를 내두를 정도였어요. 그들의 첫 번째 증인은 문성호의 어머니, 즉 제 사돈이었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서 눈물을 훔치며 자기 아들이 얼마나 효자이며 며느리에게 얼마나 헌신적인 남편이었는지를 열변을 토했습니다. 우리 성호, 마누라밖에 모르는 애였어요. 돈 벌면 전부 세희한테 갖다 주고 세희 먹고 싶다는 거 있으면 밤중에라도 달려가서 사오고 그런 애가 바람을 피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저 장모가 우리 아들한테 돈 많은 자기 딸이랑 결혼했다고 구박하고 무시해서 애가 잠시 맘 둘 곳이 없어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사돈의 뻔뻔한 거짓말에 방청석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서 변호사는 그녀의 증언이 끝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다가 반대 신문 기회가 오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증인, 아드님이 며느리를 지극히 사랑했다고 하셨지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다면 아드님이 며느리인 김세희 씨의 돈으로 내연녀에게 명품 가방을 사주고 며느리 몰래 두 사람이 해외여행을 다닌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 변호사는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사돈의 얼굴이 순간 불그락푸르락해졌죠. 그건 젊은 애들이 잠시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해. 증인, 며느리인 김세희 씨가 유산의 아픔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드님은 내연녀와 함께 호캉스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잠시의 실수입니까? 서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사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다가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다음 증인은 제 딸의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증인석에 앉았지만 그 눈빛에는 친구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서 변호사는 수진이에게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고인이 된 김세희 씨와는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였지요? 네, 18살 때부터 10년 넘게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증인은 김세희 씨가 남편 문성호 씨와의 관계로 인해 힘들어했던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눈물을 참으며 세희가 털어놓았던 고통들을 하나하나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잦은 외박과 거짓말, 그리고 마침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절망감까지. 수진이는 증거로 세희와 나누었던 메시지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세희 수진아, 나 너무 힘들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처음부터 돈 때문에 결혼한 거래. 수진 세희야,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너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이모님께 말씀드려. 세이 안 돼. 엄마까지 알면 너무 속상해 하실 거야. 나 혼자 해결할래. 나 저 사람들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수진이의 증언이 이어지는 동안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문성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문성호 측 변호사는 수진이의 증언을 깎아내리기 위해 날카로운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오직 김세희 씨의 이야기만 들은 것 아닙니까? 부부 사이의 일은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하는 법입니다. 친구의 일방적인 하소연만 듣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세희는 없는 말을 지어내는 애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아픔을 남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 사귀는 바보 같은 애였어요. 그런 애가 저한테 그 정도를 털어놓았다는 건 이미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지옥 속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수진이는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외침에 판사의 표정도 미세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죠. 증인석으로 걸어가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로 쏠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서 변호사가 저를 향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따님 김세희 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제 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제 딸 세희는 웃음이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아빠 없이 자라면서도 구김살 한 번 없이 밝고 긍정적이었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주 따뜻하고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딸의 어릴 적 사진과 대학 시절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고 환하게 웃던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저렇게 반짝이던 아이였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어서 문성호 측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딸의 인생에 사사건건 간섭하는 극성 장모로 만들기 위해 교묘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증인, 따님의 결혼 생활에 자주 간섭하신 것 아닙니까? 사위에게 경제적인 문제로 압박을 주거나 부부 사이에 이래라 저래라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딸이 잘 사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걱정하는 것이 간섭이라면 간섭일 겁니다. 세상 모든 부모가 하는 그 당연한 걱정을 저 역시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 번도 사위에게 돈 문제로 압박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제 딸의 돈을 야금야금 가져다 쓴 것은 저 사람이었습니다. 증인은 지금 따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이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의 무례한 질문에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그를 노려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연금과 이 두 손 두 발만 있으면 남은 인생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이 법정에 서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석에 앉아 있는 문성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딸의 인생을 훔쳐간 저 사람이 제 딸의 땀과 눈물이 담긴 재산 위에 발을 딛고 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막고 싶을 뿐입니다. 저 사람은 제 딸의 집과 돈만 훔친 것이 아닙니다. 제 딸의 웃음을, 제 딸의 시간을, 제 딸의 마지막 자존심을 훔쳤습니다. 그 대가로 저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 어미가 하늘에 있는 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선물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법정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 말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문성호는 끝내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무릎에 파묻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이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분명히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이 끝나고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기까지는 약 3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마치 고요한 폭풍 전야와도 같았어요. 제 손을 떠난 서류들과 법정에서의 외침들이 이제 재판부의 시간 속에서 어떤 결과로 빚어질지 저는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오히려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집에만 틀어박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제 성미에 맞지 않았죠. 저는 가장 먼저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전처럼 증거를 찾거나 복수심에 불타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 딸의 공간을 온전히 추억하고 정리해주고 싶었어요. 문을 열자 여전히 딸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창문을 활짝 열어 집 안가득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를 작게 틀어놓고 가장 먼저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책상 위에 놓인 딸의 물건들, 그녀가 쓰던 펜, 아끼던 노트, 그리고 모니터 한 구석에 붙여놓은 작은 메모지들, 엄마한테 전화하기, 수진이 생일 선물 사기, 이번 주말엔 꼭 대청소 같은 소소한 계획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들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는데 또다시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책들을 한 권 한 권 꺼내 먼지를 닦았습니다. 디자인 서적들 사이사이에 그녀가 밑줄을 그어놓은 문장들이 보였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저는 그 문장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자신의 분야에서 얼마나 열정적이었던 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문성호라는 오점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 딸은 분명 자신의 이름으로 멋진 건축물을 세상에 선보이는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었을 겁니다. 며칠에 걸쳐 집안을 정리하며 저는 딸의 흔적들을 상자에 담았습니다. 함께 찍었던 사진 앨범, 제가 떠준 목도리, 그녀가 처음으로 월급을 타서 제게 사주었던 낡은 지갑까지. 그것들을 정리하는 일은 슬펐지만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문성호의 배신과 딸의 고통에만 매몰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기억 속의 딸은 아프고 슬픈 모습이 아니라 밝고 따뜻하게 웃던 바로 그 모습이어야만 했습니다. 정리를 마친 후 저는 부동산에 연락해 딸의 집을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이 집이 계속 비어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행복한 웃음소리로 공간을 채워주는 것이 세위도 더 바라는 일일 것 같았어요. 판결 선고 기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오후, 저는 수진이와 함께 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수진이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저는 세이가 가장 좋아했던 프리지어 꽃을 준비해 갔습니다. 차가운 유리병 너머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사진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세이야, 이모 왔다.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사진만 어루만지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수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죠. 세이야, 재판이 곧 끝나. 엄마가 꼭 이길 거야. 너의 억울함, 엄마가 다 풀어줄게.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지?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는 부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만 지내렴. 딸의 사진을 보며 한참을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데, 수진이가 눈물을 닦고 제게 말했습니다. 이모, 재판이 끝나면 저는 유학을 가려고요. 세이 목까지 더 열심히 디자인 공부해서 멋진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세이가 하늘에서 보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희미한 빗줄기 하나가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끝나지 않는구나. 남은 사람들이 세이의 목까지 더 열심히 살아가고 그녀의 꿈을 이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추모가 될 수 있겠구나. 마침내 판결 선고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법원을 향했습니다. 서 변호사와 법정 앞에서 만나 가볍게 목례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용한 자신감이 어려 있었죠. 법정 안은 지난 재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차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혼과 상속에 얽힌 사건의 결말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문성호는 변호사와 함께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야말로 흙빛이었습니다. 그는 불안한 듯 다리를 떨고 마른 입술을 계속해서 혀로 축였습니다. 제 시선이 느껴졌는지 그가 움찔하며 저를 쳐다보았지만 저는 그를 외면하고 오직 재판장의 자리만을 응시했습니다. 시간이 되자 여성 판사가 법복을 입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습니다. 판사는 두꺼운 판결문 서류를 한번 넘겨보고는 안경을 고쳤으며 나직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판결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번호 2025드단 상속 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쿵 하고 크게 울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청구인 박기순과 피청구인 문성호 양측이 제출한 서면, 증거와 증인 신문 등 모든 변론 과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판사는 먼저 사건의 개요와 양측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피청구인 문성호는 배우자 김세희 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내연녀 오유라와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직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내연녀를 고인의 집에 끌어들이는 등 배우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블랙박스 녹취록을 언급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피청구인이 내연녀와 보험금 등을 운운하며 고인의 사망을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기회로 삼으려 한 정황은 단순한 부정을 넘어 배우자에 대한 인간적 신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배신 행위임이 명백합니다. 여기까지 듣는 순간 저는 이미 결과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판결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성호라는 인간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법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엄중한 꾸짖음이었습니다. 물론 배우자는 법적으로 1순위 상속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상속제도의 근본 취지는 혈연과 혼인을 바탕으로 한 가족 공동체의 유지와 기여에 대한 보상에 있습니다. 피청구인처럼 혼인관계의 근간을 스스로 파괴하고 고인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자에게까지 법적인 상속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정의의 관념과 상속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판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문장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제 길고 길었던 싸움의 마침표이자 제 딸의 명예를 되찾는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고인이 된 망자가 생전 이혼을 결심하고 그 재산을 피청구인에게 남기지 않으려는 명백한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게 법정 상속분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 피청구인 문성호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고 김세희 씨의 상속 재산은
모두 유일한 직계존속인 청구인 박기순에게 귀속됨을 판결한다. 땅, 땅, 땅. 판결봉 소리가 법정 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완벽한 승리, 그토록 바라던 결과였습니다. 피고석에서 털썩하는 소리와 함께 문성호가 의자에서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이 시야 끝에 보였죠. 저는 그저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 한 줄기를 조용히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떠난 내 딸의 영혼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지옥 같았던 싸움을 마침내 끝냈다는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서 변호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을 가로질러 법정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제 등 뒤로 문성호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는 몇 달의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문성호는 항소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1심 판결이 너무나 명확하고 단호했기에 그의 변호사마저 승산이 없다며 손을 놓아버렸다고 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항소를 포기했고 제 딸의 모든 재산은 법적으로 온전히 제게 상속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연녀 오유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역시 우리의 완벽한 승소로 끝났죠. 법원은 그녀에게 1억 원이라는 이례적으로 높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잠적해버렸다는 소문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소식은 더 이상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의 복수심은 판결봉이 울려 퍼진 그날 이미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이제 제게 남은 과제는 제 딸이 남긴 이 소중한 유산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혼자 살아가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돈이었지만 이 돈을 그저 저를 위해 쌓아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제 딸 세희가 바라는 바가 아닐 겁니다. 저는 서주연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아니라 마음을 터놓는 좋은 친구가 된 사이였죠. 저는 그녀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 돈으로 세희 이름으로 된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아주 거창한 것은 아니더라도 세상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일이요. 서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잠자코 듣더니 따뜻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 뜻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재단 설립에 필요한 모든 법률 자문은 제가 무료로 맡겠습니다. 그녀의 든든한 지원 약속에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가 유학을 떠나기 전 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재단의 방향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딸의 꿈과 재능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준비 끝에 김세희 희망 장학재단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세희처럼 건축과 디자인을 전공하는 재능은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등록금을 대주는 것을 넘어 그들이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매달 생활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에는 서 변호사나 업계의 다른 전문가들과 연결해주는 멘토링 프로그램까지 기획했죠. 제 딸이 그토록 원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던 든든한 울타리를 이제는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재단 설립을 알리는 작은 현판식이 있던 날, 저는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정된 아이를 만났습니다. 수줍음 많지만 눈빛만은 제 딸처럼 반짝이던 아이였죠. 그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 꼭 멋진 건축가가 되어서 할머니와 그리고 세희 언니의 이름을 빛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재단을 만들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딸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의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저는 마침내 딸의 아파트 정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딸의 손때 묻은 가구와 책들은 재단 사무실 한편에 마련된 김세희 기념 공간으로 옮겨두었고 텅 빈 집은 깨끗하게 수리해 신혼부부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처음 집을 보러 온 젊은 부부는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너무 좋다며 아이처럼 기뻐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이제 이 공간을 떠나보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저는 다시 딸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눈물보다 미소가 먼저 나오는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유리병 너머 딸의 사진 앞에 재단의 활동 내용이 담긴 작은 소식지와 함께 첫 장학생 아이가 제게 보내온 감사 편지를 놓아두었습니다. 세희야, 엄마 왔다. 잘 지내고 있지? 엄마는 아주 잘 지내. 매일매일 바쁘게 살고 있어. 너 때문에 울고 웃는 아이들이 이렇게나 많단다. 저는 재단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상들을 한참 동안 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장학생 아이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이야기, 서 변호사와 재단 운영 문제로 티격태격했던 이야기, 그리고 곧 유학에서 돌아올 수진이가 재단 일을 돕고 싶다고 연락해 온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에 사진 속의 딸이 엄마 정말 잘했어 하고 대답해 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문성호라는 사람, 이제는 기억도 잘 나지 않아. 그저 내 딸 인생에 잠시 끼어들었던 아주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었을 뿐이지. 그 사람을 미워하는데 내 남은 시간을 쓰고 싶지는 않아. 대신 엄마는 내가 남겨준 이 사랑으로, 너의 이름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살아갈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리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 너머로 딸의 온기가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세희야, 이제 다 끝났어.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이다. 너의 이름으로 너처럼 반짝이는 아이들이 세상에 더 많아질 테니 너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제 괜찮아. 정말로 괜찮단다. 내가 내 딸이어서 엄마는 내 평생이 행복했어. 저는 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납골당 창문 너머로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노을을 향해 한 걸음 걸어 나갔습니다. 제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롭거나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가슴에 품고 그녀가 남긴 희망의 씨앗을 세상에 널리 퍼뜨리며 살아갈 한 사람의 강인하고도 아름다운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제 딸 세희는 그렇게 제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